매일 출근하는 우리 사무실. 겉보기엔 참 평온하죠? 근데요, 어쩌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사실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문제,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7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봤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아니면 바로 옆자리 동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어디까지를 괴롭힘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딱 3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줄 것.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위기, 그 실체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괴롭힘이라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폭언이나 험담처럼 대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교묘한 방식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일부러 일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만 몰아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한국적인 특징인데 회식에서 억지로 술을 먹인다거나 학연 지연 따져가면서 팝을 만들어서 따돌리는 거, 이것도 전부 명백한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9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뜯어보죠. 바로 2019년 드디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시행됐어요. 근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2021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가해자나 이걸 알고도 내버려둔 회사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법이 진짜 힘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법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4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죠. 그럼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2차 가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게 보호 조치고요. 마지막으로 조사를 해보니 괴롭힘이 맞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4단계가 법으로 정해진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보면 절차가 꽤 잘 짜여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안전망의 허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안전망에 몇 가지 큰 구멍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청-하청 관계에서 터지는 갑질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법은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 사람한테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괴롭히면 법으로 해결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 전에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방법도 없었고요. 만약에 회사가 나 몰라라 하고 조사를 안 해주면 피해자가 혼자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 하청업체 직원의 실제 증언인데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식으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교묘한 괴롭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법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는 관점을 좀 바꿔서 사람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누구는 지도라고 하고 누구는 괴롭힘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예요.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기성세대 관리자는 이건 일을 가르쳐주는 거고 필요한 지도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보고 신세대 직원은 이건 부당한 괴롭힘이고 인격 모독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가 생각하는 직장의 규칙,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좀 놀라운데요. 정말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가지 하는 악의적인 가해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한테는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돼요. 물론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회사, 즉 사용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꽤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알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이걸 악용하는 직원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한번 터지면 회사 이미지나 다른 직원들 사기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건 터지고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인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법을 넘어서 우리 회사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에요. 사건이 터진 뒤에 누구를 처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이라는 토양을 만드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창한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인사팀이나 노사협의회 같은 공식적인 소통 창구도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냥 동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괴롭힘이고 뭐가 아닌지 다 같이 배우는 교육도 정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바로 서로에게 사용하는 말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요,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시작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직장은 건강합니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 번, 그리고 주변 동료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조용히 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